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카르복실 애시드 그 다음에 그 유도체들이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여기에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OH, 여기가 OH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기본적인 뭐가 되나요?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되죠. 여기 카르복실릭 애시드, 여기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되면은 그때도 뭘 했나? 여기서 하이드로진 본딩을 잘 해줬죠. 하이드로진 본딩을. 그래서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두 개가 마주 보면서 이런 상황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이와 같이 카르복실 애시드는 딱 두 개가 있으면 수소결합을 하기가 참 좋지요. 여기에 수소결합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수소결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 분자량은 작지만은 나중에 끓는 점이라든지 이렇게 물리적인 성질들이 많이 차이가 난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수소결합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수소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개가 여기 수소결합 하나 여기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게 되면은 가장 강한 결합은 뭐가 되나요? 지금 이온결합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룹들은 모두가 다 코밸런트 본딩, 공유결합이죠. 서로 전자를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결합에 비해서 공유결합에 비해서 수소결합은 거의 한 25% 정도의 4분의 1 정도의 결합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수소결합, 하이드로젠 본딩이 상당히 큰 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강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DNA나 RNA가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되어 가지고 있나요? 그와 같은 헬릭스 구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거기서 뭐냐면 그와 같은 구조를 잘 이루고 있는 것도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아마이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아마이드 화합물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CO하고 여기에 있는 NH가 이와 같은 하이드로젠 본딩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이드로젠 본딩을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해보게 되면은 구조상으로 잘 맞을 수도 있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애시드 같은 경우에서는 잘 맞습니다. 다임 형태가 되지만은 요것은 또 거리가 좀 멀어진 상태가 되겠죠. 어쨌든 이와 같은 NH가 카르보닐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NH하고 이와 같은 수소결합을 잘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CN하고 이렇게 되면은 CO도 있지만은 역시 CN도 전기음성도가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한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해주게 되면은 다이폴 인터랙션이 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다이폴 인터랙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하이드로젠 본딩이 어떤 이런 화합물들의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와 같은 아마이드가 있습니다. 아마이드가 자, 요 두 개는 빼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가 하면은 분자량은 molecular weight은 73, 72 비슷하죠. 그렇다면은 물리적인 성질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물리적인 성질이 분자량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물리적인 성질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인데, 물리적인 성질이 하나는 여기에 보일링 포인트가 80도씨가 되고 제법 높죠. 그 다음에 이것은
213도씨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 차이는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하는가 하면은 반데르발스 폴스가 되죠. 반데르발스 폴스. 그래서 반데르발스 폴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카르보닐 그룹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다이폴 인터랙션 극성이 있는 경우죠. 그럼 또 극성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것으로 끝이라. 그런데 여기는 또 뭐가 있나요? 여기는 아마이드가 되면서 하이드로겐 본딩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화합물은 물리적인 특성을 요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와 같은 아마이드 화합물은 물리적인 특성을 세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이어 보일링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요와 같은 수소 결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끓여준다는 이야기는 수소 결합도 끊어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걸 다 끊어줘야 되니까 수소 결합을 끊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일링 포인트가 이것보다는 이것이 높다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72, 74, 78 비슷하죠. 그런데 그것당 50대 아니면 요거보다는 요게 좀 높네, 그죠? 분자량이 좀 적은데도 결과적으로는 다 카르보닐 그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로 봐서는 수소 결합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잘 떨어져 나가고 이것도 웬만큼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봐서는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이것이 그래도 그 이와 같은 알킬 그룹은 되어 있을 때가 오히려 이것들보다는 보일링 포인트가 조금 더 큰 것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책을 넘기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623, 그 다음에 아니면은 3학년 때 뭘 배우는가 하면은 정확하게 스펙트로스코피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NMR, IR, GC-MS, UV,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합물들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화합물의 구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를 그때 배우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책에서는 한번 넘겨보시면 이런 방법으로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들을 확인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에스테르나 아마이드 중에서 우리하고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에스테르나 그 다음에 아마이드 화합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죠. 자,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바나나를 사.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향이 뭔가 달라지죠. 향이. 그때에 나는 향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바나나 향이 나는데 그 향을 나타내는 물질이 아이소아밀. 요게 지금 뭐였나요? 지금 아스테이트죠. 그 다음에 요 그룹이 하나, 둘, 셋, 넷 부틸이죠. 부틸인데 요것이 한 개가 돼 있어. 그럼 펜타닐 되죠. 펜타닐인데 여기에 CH2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여기에 5개 있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옛날부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이소아밀이라고 그랬어. 아이소아밀 그룹. 그래서 여기서 요 그룹 자체를 뭐라고 부르는 아이소아밀, 그 다음에 아스테이트. 요 향이, 요것이 우리 코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되나? 이것이 바나나 향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요 형태가 뭐냐 되냐면은 부타노익 애시드, 부타노에이트가 되죠. 부타노에이트에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에슬 그룹이 있어. 그래서 에슬 부타노에이트. 그 다음에 우리가 망고를 사와서 오랫동안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켰을 때 나는 냄새, 잘 익었을 때 나는 냄새가 그래가지고는 에슬 부타노에이트 냄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망고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파인애플을 사왔어. 파인애플을
또 사와서 어느 정도 줬을 때 아니면은 잘랐을 때 나는 냄새가 이와 같은 형태가 하나, 둘, 셋, 넷 부타노익 애시드에서 왔죠. 부타노익, 그래서 부타노에이트라. 부타노에이트인데 여기에 2분 위치에 메실 그룹이 있는, 그래서 2메실 부타노에이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나요? 메실 그룹 있죠. 메실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이 파인애플 냄새가 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숙제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여러분들이 바나나를 샀어. 바나나를 사면서 맡으면서 뭘 해줘야 되나? 여기에 아이소아밀 아세테이트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망고를 사가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에슬부타노에이트가 많이 들어있네요. 아니면은 파인애플을 샀어. 여기에는 메슬부타노에이트가 내 코 속으로 들어오네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숙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각각 이와 같은 바나나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망고라든지 파인애플 향이 다른 것은 이와 같은 에스테르 형태의 화합물들이, 다른 종류의 에스테르 형태의 화합물들이 들어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물론 이것만 들어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나?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 의류 디자이너도 되지만은 뭐가 되나? 조향사, 향을 맡는 사람들이 향을 딱 냄새를 맡아보고 여기에는 어떤 화합물들이 들어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향을 조합을 했을 때에 어떤 새로운 향을 찾아내는 그런 조향사 형태의 조향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와 같은 화합물 구조, 에스테르 형태의 화합물을 잘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향이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되나? 여러분들이 향수, 그 다음에 화장품, 그죠? 그 다음에 주류에서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술에서도 그 향을 맡아봐도 그게 다 어떤 그 향이 똑같은 게 없죠.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양조를 했을 때에 그런 향이 나오는지, 아니면 화장품 같은 데서는 향을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은행잎, 그죠? 은행잎을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와 같은 긴콜라이드 같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본다면 아까 물론 복잡하지만은 자세히 본다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락톤 형태가 되죠. 에스테르 유도체가 되죠. 에시드 유도체 이와 같은 형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들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세 개의 에스테르가 그 다음에 한 화합물 안에 들어가지고 있는 형태. 조금 더 에스테르라고 한 다음에 하기가 좀 그렇다면 그냥 세 개의 락톤 그룹이 들어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스피린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유럽에서부터 옛날에서부터 히포크라테스에서부터 내려올 때에 버드나무에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뭐냐면은 상처가 나고 하면은 이순신 장군 거기를 보더라도 물과 시험을 치면서 말에서 떨어졌을 때에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그 다음에 상처를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말을 달리면서 삼동을 했다. 그죠? 그러면서 물과의 급제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의 그 나무가 버드나무입니다. 서양에서 내려오던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스피린을 찾아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평양이라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드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어디에 다시 독일에 돌아가서 뭐를 학자들한테 과학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 버드나무에 뭔가 좋은 물질이 있는 모양이다 싶어서 찾아낸 것들이 아스피린이다. 실제적으로는 그때 그 당시에 찾아낸 것은 아스피린은 아닙니다.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구조죠. 살리실산의 구조인데 거기서 호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리실산 자체도 여러 가지 활성이 좋지만 활성도 좋은 반면에 독성도 크고 냄새도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밝히게 됩니다. 이게 살리실산이죠. 그래서 호프만이 하는 독일에서 유명한 바이엘 회사, 제약 회사가 있죠. 세계적인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맨 처음에 1900년대 초기에 한 일이 뭐냐면은 요 뽑아낸 것을 여기다가 아세틱 은하이드라이드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됩니다. 아세틱 은하이드라이드하고 반응을 시켜서 여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스피린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여러분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작돼 가지고 아스피린이 나왔다 아니면은 유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아스피린이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버드나무를 많이 껍질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거죠. 지금 은행잎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파는 제약회사에서 파는 것 중에 하나 진코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진코민. 진코민도 결과적으로는 혈액을 개선해주는, 혈압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독일에서도 뭐냐면은 은행잎에서 추출물을 뽑아내가지고 이런 것들이죠.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혈압에 개선하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진코민 형태의 화합물들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특허 분쟁이 붙기도 합니다. 어느 우리가 처음부터 했다 아니면은 너희들이 우리 걸 모방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한약재로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혈압을 개선시켜 주는데도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독일에서도 추출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방법이 같으냐 다르느냐 누가 먼저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진코민이라는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온 말이죠. 긴콜라이드 그죠? 여기서 은행에서 나온 말들이 이고 그 다음에 은행 잎에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추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에스테르 형태의 화합물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하나는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에스테르 형태의 사이클릭 에스테르죠. 우리가 사이클릭 에스테르 아니면은 우리가 락톤이라고 하는데 락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락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몸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바이타민 C이죠. 바이타민 C 이와 같이 좋은 역할을 해주게 되죠.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나 여기 에스테르가 있죠. 이런 형태. 이거는 뭐냐 코케인이에요. 코케인 이와 같은 코케인 이 열매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오일이 지금 코케인이 되겠죠. 역할은 전혀 다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역할이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원래 맨 처음에 사용할 때는 지금은 우리가 마약으로 딱 그 구분 짓지만은 마약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가정의약품으로서 이렇게 사용했던 이런 걸 먹으면서 어떤 우리가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적보다는 지금은 마약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아마이드 결합이
또 아마이드 결합이, 또 아마이드 결합이, 또 아마이드 결합이 쫙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거미줄입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칠 때에 이게 잘 그 느낌이 붙고 그 다음에 약간 탄력도 있죠.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아마이드 형태로 계속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스타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마이드 결합이 쭉 돼가지고 나일론 형태의, 그죠? 형태에 돼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펩타이드라고 하든지 프로테인이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아마이드 구조로서 연속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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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이드 이렇게 아마이드 결합이 많이 결합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죠? 짧게는 펩타이드, 그다음에 아마이드 결합이 수없이 많이 연결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프로테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화합물의 구조를 보면서 이름을 지을 때에 요런 구조가 있었죠. 아까 이게 그죠? 사이클릭 에스테르 타입이 아니라 사이클릭 아마이드 타입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락탐 형태라고 그랬고, 여기서 우리가 알파, 베타 해서 이제 이것을 베타 락탐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베타 락탐이라고 여기서 뭐가 되나? 페니실린이 구조죠. 우리가 푸른 곰팡이에서 플레밍 박사가 얻어낸 페니실린 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들입니다. 이런 구조들인데 이런 종류의 페니실린에서 나오는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페니실린의 여러 가지 항생제들은 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네모제비, 그 다음에 여기에 카르보닐, 여기에 N이 있는 베타락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페니실린 형태의 항생제를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베타락탐 항생제라고 하는 거죠. 이 모양이 우리가 베타락탐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페니실린 G 이 되죠. 그 다음에 페니실린 V, 페니실린 G, 페니실린 계통의 모든 화합물들은 이와 같은 베타락탐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들을 크게는 어떻게 베타락탐 항생제라고 한다. 여러 가지 종류의 항생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목실린이라고 하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베타락탐 항생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팔로스포린도 구조가 계속 바뀌지요. 계속 바뀌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베타락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프록신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베타락탐 형태의 구조를, 이게 항생제들도 항생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고 나면 이것은 항생제 더 이상 듣질 않아. 그래서 그것을 구조를 또 바꾸면서 내성을 이겨내도록 항생제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항생제가 계속 바뀌게, 그래서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제4세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기에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약효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과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더 이상 항생제를 쓸 수가 없는 상황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항생제를 쓸 때는 그래서 정확하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전에는, 오래전에는 우리가 항생제를 약국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못 사게 되죠. 의사의 처방대로만 약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약물의 너무 과용 사용을 인해 가지고 나중에 위험한 사태에 오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찾아낸 페니실린 구조가 페니실린 V입니다. V. 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페니실린 구조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페니실린 구조는 여기가 카이랄 센터, 여기가 카이랄 센터, 여기가
카이랄 센터. 여기는 이렇게 표시했지만 두 개가 같은 그룹이 된 카이랄 센터는 없죠. 그래서 세 개의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밍 박사가 뭐가 되나? 푸른 곰팡이 안에서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푸른 곰팡이에서 뭘 찾아내는가 하면 이와 같은 페니실린 V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대단한 역사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페니실린 V가 오면서 옛날에는 이 전쟁을 하면서 뭐가 되나 상처만 나도 그것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팔을 자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왕의 몸에는 함부로 손을 못 대지만은 작은 종기가 하나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큰 욕창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까지도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항생제를 투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항생제의 발견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상황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1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항생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가 되나? 크게 다치면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는 항생제가 있어가지고 팔만 읊는다든지 아니면 상처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자들이 줄어들 수가 있었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플레밍 박사가 이렇게 했으면은 1928년에 이것을 찾아냈으면은 그때부터 사용을 하면 되는데 왜 노벨상은 1945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단서는 이렇습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이것을 찾아냈어. 푸른 곰팡이에서 플레밍 박사가 이와 같은 페니실린 V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푸른 곰팡이의 종류가 26가지가 되는 거죠. 26가지. 그런데 이때의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 것은 플레밍 박사의 연구를 가지고 다음 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은 이게 푸른 곰팡이는 있는데 페니실린이 없는 거죠. 푸른 곰팡이는 있는데 페니실린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를 계속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해보니까 푸른 곰팡이의 종류가 26가지야.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곰팡이 종류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거기에서 페니실린을 어느 곰팡이가 페니실린을 내는지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찾아냈죠. 2차 대전 중에. 이렇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1945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실인데 노벨상이 왜 그처럼 늦었을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아까 우리가 베타락탐 항생제가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행태가 이게 키놀론 행태가 됩니다. 키놀론 행태의 항생제들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베타락탐 항생제도 제1세대, 2세대, 3세대 하는 것처럼 모든 항생제들이 처음에는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내성이 생기면은 그보다는 조금 더 활성이 높은 항생 능력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화합물의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1964년에 우리가 사용했던 것이 제1세대, 그 다음에 키놀론계 항생제. 그죠? 이렇게 가 되는데, 그 다음에 1975년이 되면서 요 구조가 조금씩 바뀌게 되죠. 전체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구조도를 바꾸면서 항생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1985년도까지 이와 같은 제3세대 키놀론 계통의 항생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제4세대 항생제가 2003년도에 개발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LG 생명과학에서 이것이
개발돼 가지고 팩티브라고 하는 항생제가 개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캐놀론계 행태죠. 캐놀론계 행태.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다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성능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캐놀론계 항생제를 이것을 우리가 제4세대 항생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FDA 등록을 맨 먼저 한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우리나라로 봐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사이클로프로판 그룹을 사이클로프로필 그룹을 어떻게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항생제의 능력이 많이 좌우를 했다는 그런 그 연구를 하면서 밝혀진 사실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화합물을 붙이면은 요 기본적으로 봐서는 여기를 F를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LG생명과학에서 거의 한 8년 만에 이 과제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FDA 등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가장 거기서 키 역할을 한 것이 항생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키 역할을 한 것이 이와 같은 사이클로프로필 그룹이 되죠. 그래서 LG생명과학에서 이와 같은 제4세대 그 다음에 캐놀론계 항생제를 하면서 사이클로프로필 그룹을 도입을 하니까 많은 다른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사이클로프로필 그룹을 붙여가지고 활성을 나타내는가 안 나타내는가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됐죠.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베타락탐 항생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베타락탐 항생제도 항생제의 한 종류고 그 다음에 그 항생제에서 베타락탐 항생제 또는 여러 가지 항생제가 있는데 그 중에 큰 부류 중에 하나가 키놀론계 항생제고 그 다음에 제3세대, 제4세대로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FDA 등록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팔고 있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 것도 이게 자랑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항생제를 새로운 의약품을 하나 개발하는데 어느 만큼의 부가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죠. 부가가치가.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오래전에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LG생명과학이 대전에 있는 그죠? 그것을 짓는데 땅값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계산했을 때 그 당시에 한 6,500억 원 들었습니다. 6,500억 원. 어마어마하죠. 6,500억 원 들었어.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는 데만 얼마가 들어갔는가 하면 3,50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죠. 3,500억 원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의약품들이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블록버스터 시네마가 있죠. 블록버스터 드러그가 되는 데는 세계적으로 시장을 확보하는 게 대개 한 연 10억 달러 됩니다. 10억 달러. 우리가 6,500억 원, 3,500억 원도 큰 돈이지만은 이와 같은 것을 만들 때 그 시장이 기본적으로 시장이 한 10억 달러가 가까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아쉽게도 이와 같은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팩티브는 제4세대 캐놀론계 항생제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에 10억 달러를 넘지는 못해서 한 8억 달러 정도 됐죠. 그러면서 이제 라이센스 하는데 여러 가지 좀 혼선이 있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지금도 라이센싱 해가지고 잘 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블록버스터 시네마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큰 뭐 있는 것처럼 블록버스터 드러그가 되면은 기본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 가지 약은 화합물 한 개죠. 한 개 가지고 10억 달러야. 한 개 가지고 10억 달러 1년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신약을 좋은 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시장은 뭐가 되나요? 우리가 바이러스 제제를 개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그것을 누가 먼저 그와 같은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느냐가 어마어마한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한 가지 여기에서 예를 들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자, 2001년도에 화이저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죠? 다국적 기업이죠. 세계적으로. 회사에서 이와 같은 리피토를 개발해서 팝니다.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은 주로 고지혈증 치료제로서 사용이 됩니다. 대개 지금은 많이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혈액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을 치료해주는 약이 리피토라고 하는 약이 개발이 됐는데 이것이 1년에 아까 우리 10억 달러 이상이 되면 블록버스터가 했죠. 1년에 120억 달러, 120억 달러. 많이 팔릴 때는 150억 달러까지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양.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약 하나 개발하면 1년에 100억 달러를 판다면은 100억 달러를 판다면은 그것이 어느 공장하고 비교를 하겠나요? 자동차 공장하고 비교를 하겠나요? 어느 공장하고 비교를 하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좋은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까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에서도 큰 기업들이, 자, LG생명과학에서 액티브라고 좋은 항생제를 개발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실험을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큰 기업에다가 맡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한 돈을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큰 회사에서도. 그렇다면 그 기업체가 얼마나 크면 거기서 투자하는 돈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찾아낸다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가 되나요? 슈퍼컴퓨터가 있으면은 저는 의약품을 잘 디자인하겠다는데 아직까지는 슈퍼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디자인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가 된 약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자연에서 유래된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약품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 약품도 이 구조는 이미 자연에서는 알려져 있는 구조예요. 알려져 가지고 있는 구조, 그 다음에 그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의약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또 우리가 넘어가서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들의 화합물들의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언뜻 이야기를 했지, 이와 같은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구조가 어떤 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냥 비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더라도 뉴클레오파일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치고 들어간다면은 당연하게 여기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시 내려오면서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G 그룹이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뉴클레오파일로 치환이 되는, 리플레이스가 되는 이런 반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실제적으로 잘 합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필릭 아실 서브스티션에 대한 일반적인 메커니즘은 당연하게 여기가 여러분들이 그릴 때 항상 이게 필요하겠죠.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고 전자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상태가 갈림길이 되겠죠. 요 상태가. 여기서 O 마이너스가 멈추느냐,
아니면 O 마이너스 다시 전자를 아래로 내려가지고 떨어지느냐 하는데 G그룹이 내가 떨어져 나가겠어 하면은 뭐가 되나?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뉴클로파일을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G그룹이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 G그룹이 떨어져 나가고 뉴클로파일이 들어간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뉴클로필릭 아실 서브스티션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뉴클로파일들은 이와 같은 형태라든지 이와 같은 형태라든지 O 마이너스가 있든지 마이너스가 없어도 비공유 전자쌍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악시전 형태의 뉴클로파일, 나이트로젠 형태의 뉴클로파일들이 사용이 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것들 중에서 아실 할라이드, 아실 클로라이드가 어떤 형태로 반응을 잘 하는지. 자, 여러분들이 아민하고 반응을 잘하네요. 잘하는 이유가 뭐겠나요? 잘하는 이유가 아민하고 아실 할라이드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요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요 카르보닐 탄소, 아실 할라이드의 카르보닐 탄소 입장이 어떻겠나요? 기분이 좋겠나요? 기분이 안 좋겠나요? 내가 말하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겠다 하죠. 왜 안 좋겠나요? 그렇다면은. 자, 여기가 델타 플러스,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되죠. 카르보닐 수없이 많이 했어.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되나요? 이것도 뭐가 되나? CL 결합도 전기음성도 차이가 CL이 더 크죠? 여기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델타 플러스 여기 델타 마이너스. 어떻게 됐나요? 일반적인 이런 경우에 비해서 여기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만 되면 됐죠. 여기는 뭐가 되나?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니까 되니까 요 탄소는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이 상태보다 전자가 더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더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화합물들은 쉽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게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요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가 뭐 꼭 떼가지고 가려면은 좋다. 다 가지고 가라. 뭘 하겠나요?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전자를 떨어지나 잘 가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생성되는 것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하고 이와 같은 화합물. 다시 이번에는 요 화합물에서 전자를 이렇게 줄 수도 있죠. 다시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생성되는 화합물은 뭐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돼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두 가지 형태의 마이너스 아니면은 이런 형태. 그죠? 이런 형태. 그래가지고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이 마이너스가 있든지 마이너스가 없는 형태에서도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백발박중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힘이 약하지만은 뭐가 되나 여기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셀 할라이드가 뭐가 되나 여기에서 비공유전자성이 있는 암모니아나 그 다음에 물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반응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이것이 끊어져 가지고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반응들은 여기에서 본다면 이 반응은 잘 안 갑니다. 이게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 해줬나요? 이 반응이 잘 안 가니까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와 같은 아셀 할라이드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를 카르보니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기 전자가 부족하니까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게 여기가 가장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꼭 이것이 어려우면은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 주게 되면은 여기가 요 C에 플러스가 있는 화합물을 부분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때는 뉴클로파일이 힘이 없더라도 전자가 부족할 때는 힘이 있는 뉴클로파일을 치고 들어가야 되지만 전자가 다소 부족할 때는 힘이 있는 뉴클로파일을 치고 들어가야 되지만 전자가 없는 데는 힘이 있는 뉴클로파일도 좋고 힘이 없는 뉴클로파일도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OH, NH2 비공유 전자쌍만 있더라도 여기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나요? 카르복실릭 애시드 유도체 중에서 아셀 할라이드가 반응성이 가장 큰 놈이 되겠구나. 우리가 뭘 하나 이 구조를 가지고 반응성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CH3COCl 이와 같은 그죠? 아시틸클로라이드가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데 이 자체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가스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에 넣고 쓰는 것보다는 어디에 후드 안에 들어가서 사용을 해줘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안 좋은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셀 할라이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단계가 여기서 끝이 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전자가 내려오면서 끊어져 나갈 때가 있느냐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게 일단 내려오면서 이게 되죠. 이것은 안 끊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안 끊어져 나가요. 그럼 뭐가 되나? 내가 끊어져 나가죠. 이게 끊어져 나가면서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를 해놨는 것은 뭐냐면은 들어가는 뉴클로파일이 약한 경우는 또 떨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G그룹 CL이나 이런 것들이 잘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조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아셀 할라이드는 반응성이 클 것이다. 실제적으로 반응성이 카르복실릭 애시드 유도체들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반응성이 셉니다. 그 다음에 반응성이 센 것이 언하이드라이드. 우리가 아까 뭐였나? 이것은 CN- 떨어져 나올 수 있으면은 짝 연기 개념에 의해 가지고 매우 강한 산의 짝 연기는 매우 약한 연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자체가 전자를 이동해 주게 하면서 안정하게 되니까 좋습니다. 떨어져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1등, 그 다음에 반응성이 2등, 그 다음에 에스테르 애시드가 반응성이 3등,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것이 이와 같은 아마이드 형태는 반응성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아실 할라이드라든지 유도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하이드라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OH나 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유도체에다가 알코올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새로운 형태의 에스테르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민 종류들을 1차 아민, 2차 아민, 3차 아민 해주게 되면 1차 아마이드 아니면 2차
아마이드 아니면은 3차 아마이드를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실 할라이드가 해서 은하이드라이드가 만들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큰 문제는 없죠,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O 마이너스가 내려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럼 O 마이너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이 은하이드라이드 형태가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오고 Cl 마이너스는 감사합니다 하고 떨어져 나오죠. 자, 주기율표상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Cl의 소원은 뭐겠나요? 전자를 하나 더 갖는 거죠. 이미 더 가졌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이 치고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반응성이 크지만은 물이 너무 또 이게 힘이 약하죠. 물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베이스로서 먼저 이와 같은 피리딘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피리딘을 사용하면서 먼저 산과 염기를 반응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OH 마이너스가 이제 이런 상태로 되겠죠.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여기가 산연기 반응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게 힘이 더 세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돼 가지고 이와 같은 카르복실 가스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피리딘에 H가 붙었죠. 피리딘에 H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붙어 있는 상태가 H가 있으니까 피리딘에 붙어 있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Cl-가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피리디늄 클로라이드가 빠져나오게 되고 이것은 물에 녹고 필요하면 이것도 물에 녹을 수 있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또 물에서 또 건져낼 수가 있죠. 카르복실 애시드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OH가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가 알코올 자체가 있지만은 이게 좀 약하죠.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리딘을 베이스로 넣어가지고 위에서와 같은 반응으로 해서 그 다음에 피리디늄 클로라이드가 빠져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에스테르 화합물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기본적인 반응은 은하이드라이드가 얻어지는 반응들은 이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릴 때에 정확하게 여기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 밀어 넣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올라가고 이것이 오죠. 아까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까지 다 했는데 반응 메커니즘을 그려줄 때는 단계별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해가지고 그려주죠. 여기까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O-가 내려올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쉽게 잘 되니까 이와 같은 은하이드라이드 이것이 빠져나오면서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에 물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 주게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것만 되면은 피리딘은 뽑아와 버리게 되죠. 피리딘이 H를 뽑아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밀어주고 이렇게 Cl을 끊어 나오게 되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여기는 요거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요 두 개가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시드 클로라이드나 그 다음에 애시드 클로라이드하고 아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결과적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여기에 비공유 진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당량이 필요한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나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HCl이 필요하죠. HCl을
강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HCl을 없애줘야죠. 그래서 HCl을 없애주는 방법은 산염기 반응으로 염기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염기를 집어넣어준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암모니아니까 암모니아를 더 집어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암모늄 클로라이드로 빠져나와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아마이드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얻으려면은 이것을 뭐가 되나 이당량 이상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여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를 반응시킬 때는 적어도 뭐가 되나 1대1을 반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메커니즘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거 한 개당 암모니아는 몇 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1당량 할 때 요것은 2당량이 반드시 사용돼야 되게 되면은 거기서 생성되는 HCl을 없애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마이드 계통의 화합물들이 지금 민원 형태의 화합물이죠. 이 아마이드 형태의 화합물들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N의 S그룹, N의 S그룹 N,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다이에슬,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취환기가 있으니까 also, 그 다음에 여기가 메타 취환기가 메타 위치에 있는 톨루아마이드가를 우리가 디트라고 해주게 됩니다. 디트라고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디트를 이와 같은 해충 퇴치제지요. 해충이 못 오게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디트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아셀할라이드에다가 이와 같은 2차 아민을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은 염으로 빠져나가 주게 되겠죠. 아까 우리가 암모니아가 2당량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요게 하나는 뭐가 되나? 요거 만드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만들면은 HCl이 빠져나오죠. HCl하고 반응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또 한 개가 더 써야 되죠. 그래서 excess amount가 과량으로 더 많은 양을 써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와 같은 디트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디트 화합물을 우리가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은 해충 퇴치제 여러분들이 산에 갈 때 특히 여름에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이 가죠. 그래서 이렇게 몸에다 뿌리고 갑니다. 디트를 뿌리고 가면은 그런 어떤 해충들이 냄새가 싫어서 안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산행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은 상당히 우리 피부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여성분들이나 그 다음에 임산부들은 이와 같은 해충 퇴치제를 디트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유도체에서 아셀할라이드의 반응을 위해서는 이것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도 옛날에 샀던 거, 그 다음에 지금도 이런 것을 또 구입할 수가 있는 건 있지만은 우리가 유기화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안 쓰는 게 좋겠다. 그죠? 안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명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쓴다는 것은 뭐죠?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새로운 것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신남알데하이드 아니면은 고는 신남알데하이드 냄새도 우리가 계피 냄새라고 그러죠. 수정가 만들 때 넣는 거. 고는 계피 냄새를 해충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피 그 신남알데하이드를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몸에 뿌리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적은 해충 퇴치들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해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칵로치, 그죠? 우리가 바퀴벌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바퀴벌레
그죠? 잘 알죠. 근데 그 바퀴벌레가 이렇게 독일산 바퀴벌레는 우리나라 바퀴벌레보다도 더 크다는 것이 딱 사진으로 보면 느껴지죠. 근데 미국으로 가면 이보다도 더 큽니다. 우리나라 바퀴벌레가 요만하다면 독일에서 나오는 바퀴벌레는 요만하고 그 미국에서 나오는 벌레는 더 크게 큰 바퀴벌레가 나오게 되는데 바퀴벌레를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바퀴벌레를 잡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나요? 파리채로 치는 방법이라든지 파리 약을 치는 방법이 되겠죠. 바퀴벌레는 잡을 수가 없죠. 빨라서. 그리고 숨어버리고.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자기들끼리 암놈 순놈이 만날 때 뭘 내는가 하면 페로몬이라고 하는 물질을 냅니다. 성유인 물질이죠. 성유인 물질을 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점은 카카로치의 성유인 물질이 뭔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성유인 물질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맛있는 음식을 뒀어. 그 다음에 바퀴벌레가 오겠죠. 그럼 음식을 먹겠나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리 오겠나? 아니면은 음식도 먹기 전에 이리 오겠나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어트랙션 여기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왔을 때 들어가기는 쉽게 해놔놓고 나오지는 못하게 해버리면은 바퀴벌레를 막을 수는 있게 되겠죠. 대체할 수는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어떤 페로몬을 이 구조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가 있나 여기에 카르보닐 그룹에 이와 같은 취환기가 있는 행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 파트는 이와 같은 아실 할라이드가 있는 파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벤질 알코올 파트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아까 알코올을 반응시킬 때 뉴클로필시도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면은 피리딘을 넣어주게 됩니다. 먼저 반응을 하고 반응을 하자마자 요 H를 제거를 시켜주게 됩니다. 제거를 요게 H가 제거되면은 요 상황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전자를 이동해야죠.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전자를 끊어줄 수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와 같은 형태가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페로몬을 합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한 가지 방법은 바퀴벌레를 잘 잡는 방법은 뭐가 되나? 섹스 페로몬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또 다른 방법들이 뭐가 되겠나요? 또 다른 방법들이 좀 잔인한 방법이는 하죠.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놔놓고 거기다가 바퀴벌레가 싫어하는 냄새를 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엔티피딩이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못 먹게 하는 거죠. 음식은 먹고 싶은데 거기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면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못 먹으면서 뭐가 되나? 바퀴벌레가 굶어 죽게 만드는 방법이죠. 좀 이것보다는 더 잔인한 방법일 수도 있게 되겠죠. 이것도 뭐 잔인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잔인한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겠나요? 맛있게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음식을 먹도록 하고 음식 안에 뭘 넣는가 하면은 물질을 넣습니다. 어떤 물질을? 생식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배불리 먹지만은 뭐가 되나? 자손을 퍼뜨리지 못하게끔 하는 생식 기능을 마비시키는 물질을 넣어가지고 잡는 방법. 어쨌든 바퀴벌레가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 괜찮은데 우리는 잡아야 되니까 잘 잡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와 같이 섹스 페로몬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되나 엔티피딩 음식을 못 먹게 해서 굶어 죽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음식을 잘 먹게 해가지고 배가 끊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뭐라는 바퀴벌레를 없앨 수가 있도록 그 다음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왜냐하면 바퀴벌레 잡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전략들이 동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에서 언하이드라이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